자, 이거 정리 노트 그 큰 파일로 보시는 분들은 32쪽인가 뭐 33쪽인가 그쪽이고, 오늘 거 11월 7일 거만 준 게 8쪽일 거야. 33쪽인가 그럴 거야. 전체 파일 있는 사람들은 거기 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외계 생명체 탐사에 도플러 효과 이용하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자, 다 얘기했고, 자, 요게 이제 이게 뭐 거의 나오지는 않아, 니네 고2 수준에선. 근데 이제 고3들이 가끔 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너 지구학 2에 가면 케플러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케플러의 제3법칙까지 배울 건데, 1법칙, 2법칙, 3법칙 중에 얘가 이제 1법칙입니다. 이제 뭐 타원궤도 법칙에서 배우긴 할 건데, 얘가 이제 주기가 공전 속도, 속도 얘기할 때 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원을 한 바퀴 가면 이제 원의 둘레니까 2파이 R이죠. 2파이 R 대신에 이제 A 값 넣으면 이게 이제 원주가 되잖아. 그럼 2파이 A를 주기로 나눈 게 공전 속도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전 속도가 빨라야, 이건 외워야 돼. 속도가 빨라야 도플러 효과가 큰 거야. 그래야 시선 속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파장 변화가 큰 거야. 여기까지 이해를 잘해야 돼. 속도가 일단 빨라야지만 파장 변화가 크다고. 그럼 결국은 속도가 빠르려면은 도플러 효과가 크다, 이게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빠르기 위해서는 2파이 A 값, 요 값이랑 P 값, 요 값인데,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보는 거야. 별에서부터 공통 질량 중심의 거리가 짧을 때, 자,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별과 공통 질량 중심의 거리가 짧을 때, 이렇게 되면은 시선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지금 여기에요.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아지지. 그려볼까 한번. 원래 여기에 있었다가 이 새끼가 일로 다가온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얘 공전 궤도 반지름보다는 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공전 궤도 반지름이 얘가 작아진다. 그래서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별의 공전 주기도 짧아진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같아야 되는 두 가지가 별의 공전 주기와 행성의 공전 주기예요. 행성의 공전 주기가 짧아지면 별의 공전 주기도 짧아진다 이거야. 같아야 되니까. 자, 그 대신 별의 궤도도 작아집니다. 별의 공전 주기가 짧아진다는 건 더 빨리 돌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이때 별의 궤도 효과가 작아지는 것보다 공전 주기 짧아지는 효과가 크다고. 결국은 뭐냐면 이게 궤도가 작아지는 효과예요. 원주잖아, 원주. 이게 작아진다고. 그 다음에 공전 주기도 짧아지는 거야. 짧은 시간에 공전한다는 거야.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는데 이 값이 작아지는 효과가 크다고. 분모 값이 더 작아져, 많이. 그럼 얘가 커지겠지.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이거. 이게 제일 짜증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 가까워질 경우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집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이게 제일 짜증난다 그랬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 가까워질 때 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진다. 도플러 효과가 커진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됐어. 자, 이제 두 가지는 했고 마지막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자, 아까 얘기한 별빛이 휘는 겁니다. 렌즈라는 게 빛이 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볼록 렌즈와 같이 별빛이 뒤에서 오는 별빛이 휘는 거야. 자, 지금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얘가 없는 경우 요렇게 옵니다. 그만큼 보인다는 거야. 그 보이는 밝기가 요 면적만큼 밝기다라고 이해를 해. 근데 앞쪽에 별이 왔어. 선생님, 갑자기 어디서 온 거예요? 갑자기 온 거야.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가운데 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겁나 우연히 보이는 거야. 자, 이게 지구입니다. 여기 A라는 별을 계속 보고 있었어. 계속 보고 있으면 밝기가 어느 정도 보이겠지 아마.
어느 정도 밝기가 보였는데 갑자기 밝기가 확 밝아진 거야. 이 이유가 어떤 별이 온 거야, 일로. 오다가 가운데 껴버린 거예요, 이게. 이러면 밝기가 밝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일로 나가려는 별빛이 있단 말이야. 이 별빛을 이별의 중력으로 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인슈타인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빛은 중력에 의해서 휠 수 있어요. 이거 상대성 이론을 좀 알면 좋은데, 스펀지가 이만큼 있대. 여기에 야구공을 한 개 픽 올리면 야구공이 조금 휘겠죠, 이렇게. 스펀지 때문에. 야구공의 질량 때문에. 근데 볼링공을 한 개 팍 놔봐. 그럼 볼링공은 무거우니까 스펀지가 이만큼 파인다고. 자, 이렇게 겁나 중력이 강한 천체가 있을 경우에 공간이 굽어진다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거든. 그러면 빛의 입장에서는 직진하고 싶은 거야. 빛은 무조건 직진한다. 근데 공간이 굽어져 있으면 그 굽어진 공간을 따라서 가는 게 빛의 입장에서는 직진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빛이 굴절이 된다는 거야. 얘의 중력 때문에 공간이 굽어진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서 원래는 들어올 수 없는 이 별빛이 들어온다는 거지. 이렇게 돼서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조금이라도 밝게 보입니다. 자, 일단 요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요때 그래프의 밝기 변화를 보았을 때, 왜 이래 이거 시기야. 자, 항상 이거 잘 봐. 세로축이 밝게요. 대신 뒤쪽 별 밝게요. 뒤쪽 별. 우리 항상 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관측자가 봤을 때 뒤쪽 별의 밝기야. 뒤쪽 별의 밝기가 원래 이 정도였다고. 근데 갑자기 뚜루룩 올라갔다고. 자, 밝기가 최대인 점 있지? 요때가 딱 가운데 낀 겁니다. 이 새끼가 오다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새끼 보고 싶은 게 아니지. A라고 했으니까, 여기 A라고 했으니까 이걸 B라고 합시다. B가 이렇게 온 거야. 가운데 꼈을 때가 가장 밝게 보일 때입니다. 뒤쪽 별의 밝기가. 그리고 이 새끼 좀 있으면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B라는 별에 행성이 있었던 거야.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갔대. 그럼 뭐 행성이 뭐 여기 있었는데 그럼 모르겠고 얘가 여기까지 갔대. 좀 더 갔대. 근데 여기까지 갔을 때 행성이 이렇게 가운데 껴봐. 그럼 봐라. 당연히 얘 중력보다는 얘 중력이 작아요. 중력이 작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굴절되는 빛의 양도 작긴 해. 근데 일부의 빛이 조금은 굴절될 수 있다고. 요 행성 때문에. 그래서 미세하게 별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미세 굴절 렌즈 현상이다 라고 해. 결론. 밝기의 큰 변화는 별 때문에요. 별 때문에. 밝기의 큰 변화는 별 때문에. 근데 밝기의 조금 밝기, 요거보다 훨씬 더 짧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줘요. 요걸 이제 뾰족점이라고 내가 많이 얘기했고, 뾰족점이 나오는 걸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요 뾰족점이 조금 거대할수록 행성의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행성의 크기가 크고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중력이 커서 많이 휘게끔 한 거예요. 이런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쪽 별의 움직임 때문에 뒤쪽 별빛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알면 돼요. 자, 여기 별과 행성에 의해서 빛이 휘는 모든 현상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불러요. 근데 그냥 중력 렌즈 현상은 은하 정도의 사이즈가 있어야 미세하지 않아요. 그냥 중력 렌즈 현상이다 라고는 불러. 근데 별과 행성은 모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특징 보면 상이 여러 개로 관찰된다. 뭐 당연히 여러 가지로. 너네 이거는 평면상에 표현한 거잖아. 입체적으로 볼까? 너네가 관측자야. 내가 배경별, 뒷별이야. 앞에 별이 여기 뭐 있겠지? 그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별빛이 이렇게만 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도 휠 거 아니야. 공간이니까. 그럼 이렇게 별빛도 오고 이렇게 별빛도 오니까 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처음 공간의 굽어짐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일식 현상일 때 증명이 됩니다. 그럼 가끔 얘기하는 게 쌤, 얘가요 진짜 뒤쪽 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 뒤에 다른 별빛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스펙트럼 분석해보면 알아요. 스펙트럼 분석하면 이 별인지 저 뒷별인지 알 수 있어. 그럼 얘를 모아두면 이렇게 원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뒤쪽에 있는 별이 고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됐고,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자, 이게 중요하죠. 수직일 때도 관찰이 된다. 자, 아까부터 봐봐. 너네가 보는 방향이 시선 방향. 식현상은 공전 궤도면이 거의 나란해야 돼. 그 다음 시선 속도 변화. 도플러 효과 이용하는 것도 니네가 보는 시선 방향에 공전 궤도가 이렇게 봐. 가까워지거나 멀어진 적이 없어요. 무조건 일로 돌아야 돼. 그래야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할 거 아니야. 항상 우리가 보는 외계 행성 탐사의 식현상이나 시선 속도 변화는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해야 돼. 근데 이 새끼는 의미가 없어요. 나란하든 나란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 얘가 지나가면서 별빛을 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야. 얘는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수직으로 공전 궤도면을 가져도 보입니다. 단 문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 새끼가 한 번 갔어. 다음에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 우연히 한 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우연히 관찰됩니다.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는 실제로 많은 외계 행성을 찾긴 힘들어요. 아주 우연히 보이는 거고 한 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 관찰하기가. 자, 이 정도까지만 잘 기억합시다.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내용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읽어보면 이해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식현상. 이거 심합니다. 이거 어렵다, 이건. 자, 이건 내가 오늘 얘기 안 해요. 이거 문제에 나중에 이제 그 수능 특강 문제 풀 때 심화 문제에서 이게 나와.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식현상 자료 해석하는 것 중에. 이건 안 합니다. 집에 가서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운전고는 보는 게 나을 거다. 나머지 학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교하고 지상고는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제껴도 돼. 안 나올 건데 니네는 나와. 나와가 아니라 나올 가능성은 있어. 그래도 여기 교재가 상당히 좋으니까 아마 보면 이해는 될 거예요. 자, 되었고 이건 넘길게 그냥. 뭐 탐사 방법, 식현상 뭐 얘기한 거 아까 그거니까 됐어요. 됐고 심화 문제 아까 얘기했던 문제를 보는 건데 이건 됐습니다. 안 해. 자, 그 다음에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자 시선 속도 그래프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잘 봐 이제. 자, 드디어 각도 계산합니다. 시선 방향 이쪽이야. 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만 잘 떠올려봐. 삼각형이 있을 때 세타 값이 있고요. 얘는 언제나 반지름을 준다니까. 거의 대부분 원궤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은 요 빗변이에요. 그럼 이게 X축 성분, Y축 성분이 뭐라고? 사인 값이라고. 그 다음에 X축 성분이 코사인 값이라고. 요걸 기억해.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세타야. 회전각.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이렇게 공전하는 천체니까 공전하고 있을 때 이 점에서는 항상 원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운동하는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시선 방향 쪽의 속도가 궁금하다니까. 그럼 요 속도가 궁금한 거예요. 요 속도가. 그럼 이걸 벡터 분해한다고. 그럼 항상 이렇게 평행선 두 개를 연결한 각에서 요 각과 요 각은 엇각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언제나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이거야. 시선 방향으로 선 한 개를 줍니다. 요 선을. 그럼 요 선에 평행선을 한 개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시선 방향으로 선분 한 개 있으면 그거랑 평행선분 그렸을 때 요 선분과 엇각으로 같다고. 그럼 얘가 세타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요렇게 됐을 때 요 각이 세타면 얘는 이제 밑변이죠. 밑변. 그래서 지금 요 각이랑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고 요거 됐어요. 여기 세타면 우리가 궁금한 건 요 각이에요. 요 속도. 근데 요 속도라는 건 여기 뭐 90 세타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요 V 값에 의한 요 값이죠.
그럼 얘가 이제 X축 성분이 되니까 V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가 이제 90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반대니까 사인 세타 되죠. 요 개념만 생각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잘 들어봐. 내가 궁금한 건 요 속도가 궁금해. 그러면 요 속도에 해당하는 평행선분을 시선 방향에서의 평행선을 그려. 그 다음 요걸 보면 각도는 항상 중심각을 준다고, 세타를. 그럼 요게 엇각으로 세타입니다.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요 선분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삼각형을 요리 그리면 요 각이 90에서 세타를 뺀 값이 된다고. 그럼 이게 90 마이너스 세타 값이니까 X축 성분이면 필요 없어. 무조건 X축 성분. 삼각형에서 X축 성분은 코사인 값이라니까. 그럼 얘가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럼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되지. 이것도 모르면 저기 제 운정 중학교로 가세요. 운정 중3으로 가시면 네, 삼각비 다시 배울 수 있어. 코사인과 사인은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90 마이너스 세타의 코사인 값은 사인 세타 같기 때문에 요 값으로 푼다. 대신 마이너스죠? 왜? 가까워지면 마이너스를 했어. 멀어지면 플러스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거 연계하는 문제 학교에서 기말고사 때 무조건 낼 겁니다. 자, 옆에서도 봅시다 한번. 자, 옆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시선 방향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오른쪽에 시선 방향. 그럼 봐라. 얘가 요렇게 될 때 똑같아. 얘는 요로 가고 있는 상황은 맞아. 요쪽으로 가는 건데 내가 궁금한 건 이쪽 성분이라니까? 그럼 이 성분이면 쌤 이게 방향이 이쪽이니까 그럼 이 성분이나 같을 거 아닌가? 아 어차피 얘도 각도가 90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도랑 이 속도는 똑같은 거야. 근데 후퇴 속도냐 아니면 접근 속도냐 그 값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사인 세타입니다. 대신 플러스라고. 요렇게 말면 돼. 오케이. 잘 이해합시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볼까? 자 이번엔 시선 방향이 왼쪽 위 아래 다 있어. 자 그런데 아래쪽을 보자. 거의 대부분 문제는 얘 아니면 얘로 줍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시선 방향이. 아래쪽으로 봅시다. 똑같아. 아래쪽에서 올리 보든 일로 보든 이 별은 현재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 딱 위치한 별이기 때문에 요 새끼는 지금 현재 일로 가요. V로. 그럼 일로 가면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은 내가 보는 방향. 이 방향이 궁금하다고. 이 방향. 그럼 요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평행선 그리면 평행선 그리면 억각 세타면 세타. 이 새끼가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 그럼 결국은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면은 얘가 세타고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세타 값에서 이 속도를 궁금하는 거니까 요게 되는 거지. 요 세타. 여기서 요 속도가 밑변이잖아. 요 삼각형을 이렇게 내렸다 보세요. 그럼 얘 값이야. 그래서 요 속도는 이제 V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X축 성분이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 값이냐, 코사인 세타 값이냐는 X축 성분을 내가 볼 거냐, Y축 성분 볼 거냐만 잘 생각하시면 그냥 맞춥니다. 자, 근데 이제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특수각을 주겠지 뭐. 응? 특수각을 줘요. 야, 그럼 여기서 생각을 잘 해봐. 이게 만약에 30이래. 요게 30이면은 이쪽 방향에서의 시선 속도가 아까 V 코사인 세타랬죠? 그럼 V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30 값은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각은. 나가 뒤지라 했어. 모르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반대로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가다 이제 문제 짜증나는 게 탄젠트 값 나와. 탄젠트 30 얼마야? 안 할 거야. 니들이 해. 또 이제 루트 2 나오면 죽인다 진짜. 네, 탄젠트 45 이 정도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합시다. 설마 뭐 탄젠트 45 모르는 거 아니죠? 그 정도 알면 돼. 자, 이걸 이제 삼각비가 나왔으니까 이게 원운동이면 삼각 함수예요, 결국은. 그래서 잘 봐봐, 이제. 이게 범주가 있어요. 자, 시선 방향 이쪽이다. 여기서부터 또르르르 움직이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움직이네. 어차피 근데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움직여. 요렇게 움직인대.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2t만큼 걸려. 2t. t라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반 바퀴 갈 때 2t 초만큼 걸렸다면 한 바퀴 올 때는 4t 초만큼 걸리겠네. 그래서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4t입니다. 오케이? 공전 주기가 4t인 거야. 야,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 게 요게 90입니다. 여기 90. 여기 90이니까 하나의 점당 각도 30도겠죠? 그럼 여기가 각도가 30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후퇴 속도 구하시오 하면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사인 30 아니면 코사인 30 이렇게 구할 건데 요게 이제 얼만큼 공전했냐 이것만 알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생각을 잘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2t 뭐 이제 초라고 하면 뭐 하지만 아무튼 시간이 2t만큼 걸린대. 그러면 반 바퀴 갔을 때가 2t니까 거기서 절반 가면 t죠. 거기서 3분의 1 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이것만 알면 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시선 방향 어딘지 상관없다. 여기서 각도가 30도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의 공전은 12분의 1t만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한 바퀴 움직이는 게 공전 주기 t야. 그게 t야. 여기서는 그걸 4t라고 잡은 거예요. 여기서 4t로 잡은 게 실제 한 바퀴 움직일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 그걸 t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가 한 바퀴가 t면 4분의 t, 4분의 2t, 4분의 3t, 4분의 4t 이게 t잖아. 그럼 4분의 1t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니까 12분의 1t라고요. 오케이? 그게 여기라니까. 여기가 여기서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인 30 2분의 1. 그래서 원래의 후퇴 속도보다 사인 1로 가니까 사인 30 값에 의해서 2분의 1v가 된다고. 자, 이건 내가 고3들한테는 외우라고 한다. 수능 볼 때. 자, 이게 뭔 의미냐. 30도만큼 각도가 나올 때 원래 여기에서 보이는 후퇴 속도의 절반입니다. 그게 사인 30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잘 하세요. 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60도만큼 갔다고 치자. 그럼 요게 한 개 더 간 거잖아? 그럼 사인 60이에요, 그럼? 사인 60이 2분의 3이잖아? 그럼 여기서의 후퇴 속도가 2분의 루트 3v야. 그럼 여기 이제 90까지 왔어. 사인 90이 1이잖아. 그러니까 후퇴 속도가 v예요, 그냥.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여기 3분의 1t 요 지점이 처음에서부터 각도가 30도만큼 벌어졌을 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후퇴 속도가 2분의 1v라고. 물론 마이너스 플러스는 관계없고 후퇴하냐 가까워지냐의 차이니까. 근데 여기서 30도만큼 더 오면 여기야. 그럼 각도가 이제 60도만큼 왔을 때니까 사인 60이라고 얘기를 한 곳의 크기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90도까지 오면 사인 90이 되니까 각도가 90도일 때가 V가 된다고. 요렇게 해서 사인 그래프로 만들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사인 함수로 푸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이제 외우시라고 2분의 1V의 후퇴 속도를 갖고 있는 곳은 전체 공전 주기의 12분의 1만큼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12분의 1만큼도 부하겠지만 절반 간 다음에 2분의 1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전 주기에 12분의 7t만큼 걸렸을 때가 내가 얘기한 거 여기야. 여기서부터 각도 30도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 지점. 이 지점에서의 후퇴 속도를 본다는 건 여기서부터 각도가 30도만큼 벌어진 거니까 각도가 30도면 여기도 2분의 1v라고요. 후퇴 속도가. 후퇴 속도는 2분의 1v고 여기에서까지 공전한 거에 대한 시간, 공전 주기는 전체 공전이 t라고 할 때 각도 30도만큼마다 12분의 1t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까지 가면 12분의 6t고 거기서 1만큼 추가되니까 12분의 7t가 된다고요.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을 거다. 나중에 문제 풀다가 보면 저 새끼 자꾸 왜 12분의 7t 얘기하는 거야. 그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집에 가서 다시 봐. 자, 결국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 정리한 거야, 이게. 야, 이제 몇 번 보면은 암기가 돼야 돼. 다시 시선 방향에 각도 30도 후퇴속도 2분의 1, 각도 60도 2분의 1, 2, 3, 각도 90도 1. 그 대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다르다니까. 자, 이제 이걸 내가 가끔 얘기하는 게 과학준의 시계라고 하거든. 과학준 시계는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12시죠? 12시, 3시, 6시, 9시에서 1시마다 각도마다 1시마다 30도죠. 30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2분의 1, 2분의 1, 2, 3, 1. 계속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뭐 0에 가까운 30이냐, 1에 가까운 30이냐, 그거로 이제 따져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문제 풀 때 스킬이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찌됐든 우리가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시선 방향에서 30도냐, 60도냐, 그거만 보면 그냥 답은 맞춰요. 자, 이런 게 이제 실제 문제야.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봐봐. 시선 방향에 직선에 30도죠? 그 후퇴속도 얼마다? 2분의 1v. 그거 알면 되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 이거는 공전 주기를 줘요. 만약에 공전 주기가 12년이래. 한 바퀴 가는데 12년 걸린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 거야? 1년. 12분의 1 주기 간다니까, 여기가. 그것만 알면 문제 다 푸는 거야, 이거. 지금 뭐 그딴 건 없네. 그딴 건 없어도 그것까지 연계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석하면은 충분히 쉽게 푼다는 거예요. 됐어. 자, 이거 아까 똑같아요. 시선 방향이 여기니까 플러스 값으로 가냐 마이너스 값으로 가냐 그 차이라는 거야, 지금. 가까워지면 마이너스고 멀어지면 플러스입니다. 각도는 어차피 30이면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60이면 2분의 1, 3. 그거만 알면 돼요. 됐어. 자, 얘가 이제 중심별 시선. 자, 나왔어. 다 봐봐. 2분의 1 V부터 출발이야. V까지 갔어. 그럼 각도로 몇 도 간 거냐? 이해를 잘해봐. 2분의 1 V가 여기에요. 근데 V까지 갔으면 여기까지 간 거지. 그럼 각도가 60도예요, 60도. 그럼 각도 60도면은 2분의 1 T를 2번 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분의 1 T를 2번 간 거니까 12분의 2 T가 된다니까? 그럼 여기까지 간 게 주기가 12분의 2 T니까 6분의 1 T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이거 12분의 2 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이거? 그러면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거. 너는 이거 문제 나왔을 때 모의고사에서 지구학에서 이 문제 유형 비슷하게 나오면은 정답률이 40%밖에 안 돼요. 존나게 많이 틀리는 거야, 40%면. 그래서 응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느껴진다니까.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12면 7T 고 존나 많이 나온다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비슷한 문제 있으면 풀어봅시다. 자, 뭐 90도 간격 관측했을 때 그 다음에 기준 파장과 어떻게 될 거냐. 됐어요. 우리 다 오늘 공부한 거니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특수각의 관계 찾아가지고 대입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는 너네 모의고 학교 내신은 잘 안 냅니다, 이건. 120도 관측 됐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기나 해봐. 이해는 될 겁니다, 아마.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에 따른 시선 속도 그래프.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 때도 있고 세타가 45도래. 그럼 이미 시선 방향에 45도 비틀어져서 움직인다는 거니까 코사인 45도 값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V값 생각하라고.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잉. 응? 삼각형이 있을 때 X축 성분 값은 무조건 각도의 코사인 값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뭐 90도가 되면 이건 볼 수 없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코사인 45도 값으로 환산했냐, 90도로 환산했냐, 그 값으로 이제 얘기한다 라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됐어. 자, 외계 행성의 탐사 심화 됐어요. 이것도 안 해. 이건 나중에 내가 문제 풀 때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건 됐고요. 외계 생명체 탐사로 합시다, 이제. 자, 저 뒤로 넘기면 외계 생명체 탐사 나올 거야. 외계 행성 탐사 됐고. 자, 외계 생명체 탐사. 일단은 우리가 외계 행성을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탐사했대. 근데 외계 행성을 우린 왜 자꾸 찾고 싶어 하는 거냐?
외계에 있는 목성이나 금성이나 지구와 같은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 아까까지 배운 거예요. 지금부터는 외계 생명체 탐사예요.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막 빡세게 찾은 이유는 보고 싶은 거지. 외계 생명체가 진짜 있냐 없냐를. 그래서 외계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면 탄소로 이루어진 골격으로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근데 탄소는 뭐 다리가 4개고 다리가 1개. 이게 원자과 전자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게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골격으로서 가장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탄소 말고 규소도 다리 4개지 않냐? 14족이니까. 그럼 규소로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발견된 적이 없으니까. 대신에 규소보다 탄소가 요 결합 대역이 약해요. 약해.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약한 게 좋은 거야. 그래야 우리가 아는 이화작용, 동화작용을 쉽게 합니다. 이화작용은 깨 부시는 거고 동화작용은 붙이는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으면 포도당 먹으면 미토콘드리아가 깨 부시지. 이걸 깨 부시는 거야. 탄소 6개짜리를 다 쪼개는 거야. 그때 에너지 나와야 돼. 너무 결합력이 강할 경우에는 못 쪼갭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생명체는 기본 골격이 탄소가 베이스지. 근데 지구에 있는 지각의 돌멩이는 규소 베이스죠. 통합과학 때 배운 거 잘 떠올봐. 규산염 사면체였잖아. 규소가 기본 베이스라고.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안 깨져요. 그래서 이제 돌멩이들은 다 얘가 기본 베이스예요. 골격이. 자, 아무튼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 가능 지대죠. 자, 중심별이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심별이 태양만 할 수도 있고 중심별이 태양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도 달라진댔을 거야. 자, 근데 생명 가능 지대는 그냥 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체 상태 물로 존재할 수 있는 구역, 여기를 생명 가능 지대다. 야, 당연히 우리 주계열성은 내가 많이 얘기했지? 한 개의 조건만 크면 다 크댔어. 주계열성은. 다 주계열성이야. 크기가 커, 질량 무거워, 광도 커, 다 커. 그럼 광도가 크다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는 거니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이 좀 뒤로 갑니다. 근데 얘는 광도가 그렇게 큰 별은 아니니까 이 정도 있다고 치면 얘는 어두워.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명 가능 지대를 그리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대신 요렇게 요리됩니다. 결론은 태양보다 훨씬 거대하면 생명 가능 지대가 멀고 폭도 넓어요. 대신 태양 정도인 별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요. 예, 폭도 어느 정도 있다. 여기에 우리 지구가 있는 거지. 물이 액체로 존재하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놈은 거리도 가깝고 폭도 좁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여기만 있댔어. 여기만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큰 주계열성은 생명 가능 지대가 넓어도 여기 어딘가에 물은 액체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어요. 자, 이건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 여기 왜 안 된다 그랬냐? 생명체가 왜 존재할 수 없다? 중심별의 크기가 매우 거대하면 광도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존나 빨리 합니다. 그래야 밝은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빨리 한다는 건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다는 얘기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화가 일어나기에 대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가까우면 또 왜 안 되냐? 너무 가깝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도록 편하도록 보면 달과 같아집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달은 물론 위성이지만 매우 가깝거든. 이렇게 되면은 자전하는 속도랑 공전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럼 우리도 알잖아. 달이, 우리 밤하늘에 달 보잖아? 항상 같은 면만 봅니다. 왜? 공전을 이만큼 하지? 자전도 9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러니까 항상 같은 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태양과 거리가 가까우면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거의 비슷해져. 자, 이렇게 되면 한쪽 면은 태양을 계속 바라보지만 다른 쪽 면은 태양을 못 바라봅니다. 이렇게 돼도 정상적인 진화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정도의 사이즈와 우리 태양 정도의 주결성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다 됐어. 물이 액체로 존재하려면 당연히 물에 끓는 점보다는 낮아야 되고 어느 점보다는 높아야죠. 됐고, 뭐 중심별의 광도가 어떠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천문학 단위로 1AU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우리 태양보다 사이즈가 크면 1AU보다 멀 거고 가까우면 더 짧을 겁니다. 자, 요게 지금 내가 설명한 거죠. 태양이 1인데 태양보다 별의 질량이 크면 생명 가능 지대도 멀고 폭도 넓어요. 태양보다 광도가 작으면 거리도 가깝고 폭도 좁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뭐 SE가 지구가 1로 했을 때 뭐 어떤 범위냐 이 정도는 너희들이 쭉 읽어보세요. 많이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생명 가능 지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만 봅시다. 자, 외계 생명체 심화. 자, 이것도 내가 나중에 한번 할 거야. 이건 내가 할 게 좀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합니다. 됐어. 이건 넘길게. 이거 어려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구처럼 대기도 가져야 되고 적절한 두께의 대기. 지구처럼 자전축도 좀 기울어야 됩니다. 지구처럼 자기장도 가지고 있어야 돼. 벤 앨런대라는 자기장. 그런 거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 가능 지대에 뭐 수명이 어쩌고 다 됐어요. 이 정도만 쭉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를 탐사할 수 있는 방법. 뭐 핵융합시 광도가 어떻게 되고, 자, 이런 것도 너무 어렵다,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뭐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뭐 세이티 프로젝트. 네, 이런 것도 방학 기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전파망원경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외계인과 통화를 시도한대. 한 번도 교신된 적 없어요. 우주 탐사선 이용한다. 우주 망원경 이용한다. 대신 이 망원경은 좀 기억 잘해야 돼요. 이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왜 잘 나오냐? 제임스 웹 쌓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테스 우주망원경이 있는데 이 새끼들은 주로 식현상으로 외계 행성을 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임스 웹은 적외선 직접 관측한다. 이래서 너네 지금 여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지읒으로 외우라고. 제임스 웹 직접 관측 적외선 외워. 지읒 외우면 돼.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전파망원경 아니에요. 적외선 관찰하는 망원경입니다. 그다음 우주의 초기 상태 연구인데, 자, 저건 다음 시간에 은하 배울 때 존나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은하에 배우면서 우주 초창기가 어떻게 생겼냐, 이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연구하려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배울 내용 끝. 주간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봅시다. 가만있어 봐.